오늘은 김기찬 선생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김기찬 선생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 가족 사진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텐데 혹시 그림 기억하세요? 이런 그림 그리셨죠? 네, 그래서 신녀석 그리셨고 그 다음에 여기 문열도 그리셨고 그 다음에 향토색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이당 김은호 선생님의 제자세요. 낙청원 출신이시고 그 8살 때 장시푸스를 앓으셔가지고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시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세브란스 의장 간호사셨죠. 어머님이.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나혜석 선생님에게 얘가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 누구 좀 소개시켜달라 해가지고 이단 선생님 문화에 들어가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워낙 솜씨가 좋으셔서 금방 그림으로 어느 정도 화명을 떨치셨죠. 그래서 어머니께 맨 처음에 조선비전에 입선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그 모든 영광을 엄마한테 돌린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예 보시면 여기 이분이시죠. 이분이시고 아버님 굉장히 싫어했던 아버님, 어머님, 무서운 할머니, 그다음에 이렇게 동생들이죠. 네, 장남이셨는데 결국 어머님이 막내 어린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아버지 엄마가 굉장히 했던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설명드린 것처럼 첫사랑이 기생이었는데 이 여인 아까 할머니 굉장히 무섭게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셔서 결국은 혼인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해방하고 나서 1943년인가 42년인가에 이분을 그러니까 부인이 누구시냐면 박래연 선생님이신데 만났어요. 박래연 선생님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표현대로 하면 그냥 엄친아 중에 엄친딸 중에 엄친딸. 아버님이 이북에서 광산 사업을 하시다가 내려오셔가지고 군산에서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군산에서 정말 부부 중에 부부. 거기에 장녀인데 정말 공부를 잘하고 똑똑했대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 당시에 이 딸이 의사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경성으로 유학을 보내신 거죠. 군산에서 경성으로. 그러다가 우연히 딸이 미술 선생님을 알게 돼서 그림을 그려서 너무 미술이 재밌다. 영화 감독도 하고 싶고 이런 것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집에 돈도 많겠다. 물론 아버지가 원하는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일본 유학을 보내시죠. 그래서 일본에서 그림 공부를 하시다가 거기서 배운 그림으로 조선미전에 출품을 했는데 큰 상을 받은 거예요. 큰 상을 받아서 그 수상자 상 주는 그 자리에서 시상식에서 남편을 만납니다. 7살 차인가 그러세요. 그래서 두 분이 첫눈에 반하신 거죠. 첫눈에 반하셨는데 그래서 3년을 연애를 하십니다. 연애를 하시는데 당연히 박래연 선생님 집에서 엄청 반대를 하시죠. 네, 정말 당신 딸은 어따네. 나도 아쉬울 게 없는데 사익감이라고 데려온 사람은 화가인데다가 거기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근데 어떻게 3년을 연애를 하셨을까요? 필사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연애를 하신 거죠. 대단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혼인을 하십니다. 혼인을 하시는데 가족들, 친정 부모님들이 아무도 안 오세요.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분은 누구시냐면 간송 전영필 선생님 혹시 아시나요? 예, 그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한 다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고 6.25 전쟁이 터지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정말 가난하게 두 분이 사셨거든요. 그 당시 전업작가로 사는 게 쉽지 않았고 또 남편이 그 홍익대학교에 강의를 나갔는데 시간 강사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서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궁핍해서 6.25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군산으로 피난을 가십니다. 왜? 군산이 박래연 선생님 친정이시니까. 예, 그러니까 또 거기서 잘 사시니까. 그런데 그 장인어른이 박래연 선생님 친정 아버지가 안 봐주죠. 그래서 군산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그 즈음에 이런 작업을 하시죠. 김기찬 선생님도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김기창, 장우성, 그다음에 이유태 선생님, 오늘은 안 나오겠다. 다 비슷한 또래시지만 다 라이벌들이세요. 예, 라이벌들이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월전 선생님, 장우성 선생님은 로마 교황청에 선물하셨던 그 즈음에 이런 그림을 그리세요. 예, 이거는 예수의 일생을 우리의 풍속화로 변형시킨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성모 마리아가 그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할 거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서양의 천사는 날개가 있고 우리나라의 천사는 날개는 없는 대신에 날개 옷을 입는다고 이렇게 온 장면. 그래서 한국화된 성화. 이거는 마국간에서 좀 출산하시는 모습. 예, 그 다음에 요셉인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이때가 그 군사 피난 시절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원인은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너무 힘든 시대라서 이걸 그리셨는지 지금 이게 연구의 대상인데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리십니다. 손끝 재주는 그 세 분 중에 이분을 따를 자가 없거든요. 장우성 선생님, 이유태 선생님 세 분 중에 그래서 뭐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에 40일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이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네. 사탄이 나타나서 돌 주고 유혹하는 거,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뭐 이런 그림을 남기십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군산 시절에 이런 작업을 하세요. 네. 아까 인물화 방금 제가 입체 긍정기 때 인물화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채색화를 계속하면 이게 외색, 일본색이 남아있다라고 비판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스럽지 않은 한국적 채색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은표 선생 같으신 경우는 채색보다는 먹으로 돌아가신 케이스고 이분은 채색을 워낙 당신이 좋아하니까 평생 그거를 간직하되 어떻게 하면 한국적으로 보일까 해서 쓰신 게 중간 색품이에요. 수묵담채, 담채라고 하는 거, 연한 채색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신 인물랑 빨리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화사한 채색이 아닌 한번 가라앉은 이런 채색을 그리십니다. 네, 그래서 하셨고 그리고 시선 자체가 이 내부를 바라보는 시점과 이 밖의 포장마차 가게의 시점이 다르죠. 예, 이게 이렇게 보려면 이 내부가 이렇게 안 보이죠. 무슨 일인지 아실 것 같아요. 이 내부는 위에서 내려다본 거고 이 전체 건물은 멀리 떨어져서 보고. 그래서 당신은 이거를 입체파, 큐비즘과 연결을 하시는데 이것을 큐비즘의 선상에서 볼 수 있을까? 이것 또한 지금의 연구자들의 숙제예요. 그래서 보면 사물을 이렇게 간단하게 기하 도형처럼 만드셨고, 그쵸? 타원, 직선, 그리고 아웃라인을 굉장히 검게 그리셨고, 아까 보셨던 채색화에는 아웃라인이 없잖아요. 색이 위주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먹선을 그으셨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외색, 일본색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하셨던 작업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그림도 그리셨어요. 이런 그림도 그리셨는데 아까 그 이은로 선생님은 국전에 근처도 안 가셨어요. 타이반 자이반으로. 근데 이분은 초창기에는 국전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하시다가 국전의 시스템이 너무나 조선미전을 따라하고 정말 한두 사람이 국전을 쥐고 흔든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냥 나오시죠. 예, 57년에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백양해를 만드시는데 요 옆에 그림은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그 부부의 작업실이에요. 성북동 부부의 작업실인데 이게 박내현 선생님이시고 김기창 선생님이시거든요. 이렇게 부부가 함께 작업을 하셨나봐요. 행복하셨을지 서로 라이벌 감정을 느끼셨을지 굉장히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그림 있죠. 요 그림, 요 그림은 요 그림이고 요거는 아까 보셨던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또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좋은 게 박내현 선생님 비슷한 걸 그리시거든요. 부부의 그림을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런 해방, 뭐 이런 그 신체를 변형한
뭔가 추상으로 가려고 노력하시는 흔적이 보이시는데 이때 이은모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잭슨 폴록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작가들을 이렇게 수직으로도 보지만 수평으로 놓고 보면 너무 재밌어요. 각자의 고민들이 다 보여요. 각자의 고민과 각자의 성향과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런 그림도 그리고 군사. 네, 그래서 색이 거의 없죠. 색이 거의 없고 담채고 먹선 위주의 본인이 해결하고자 하셨던 외색 타입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워낙 인물화를 잘 그리시니까 세종대왕의 표준 영정을 제작을 하세요. 인물화 너무 잘 그리신다. 그래서 지금 10,000원 이분이 그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 박래현 선생님은 설명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이게 일본에 유학 가자마자 그리신 거예요. 완전히 일본풍이죠. 우리가 봤을 때 머릿속에 있는 일본 스타일 이런 그림. 요거는 박래현 선생님 작품이시고 비슷한 시기에 남편의 작업입니다. 김기찬 선생님 비교해 보시라고. 이분이 일본에 가서 그림을 배우신 적이 없거든요. 김기찬 선생님. 이담 선생님 문화에서 배운. 네, 근데 이게 혹시 박래현 특별전 보셨나요? 2년 전에 현 독수공관에서 했는데 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여성 작가가 그 시대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남자들 사이에서 그런 구절이 있어요. 애 넷을 키우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마당 청소하고 손님 들어오는 거 뒤치다거리하고 그러고 나니까 8시 난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벌써 그림 하루 종일 그리고 이제 자니 나는 어떻게 저 사람을 따라가 이런 글도 남기시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본에서 그리신 작업이고 이게 도쿄 여자미술학교 재학 시절인데 이분이세요. 포스가 장렬하시죠. 이분이 김희창 선생님이 20년생이시고 이분이 27년생이실걸요. 그러니까 이게 20대 초중반인데 굉장히 성숙해 보이죠. 그리고 이 스커트나 자켓 딱 봐도 엄친 딸이죠.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김기찬 같은 사위가 왔을 때 얼마나 싫으셨겠어요. 오죽하면은 혼인 장소에도 안 나타나시고 예, 이거가 이제 일본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선생님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 일본 선생님한테 배운 이 그림을 가지고 조선미전에서 큰 상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시상식에 와서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가 이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까지 정말 일본 채색화 하셨는데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작업이 6.25 전쟁 때 군산에 계실 때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인물화랑 완전히 다르죠. 이 시대에 부엉이를 많이 그렸는데 저 서양 신화 잘 모르는데 부엉이가 미네르바라면서요. 네, 미네르바고 이 부엉이가 지혜를 상징한다고 그러네요. 지혜와 인내. 그래서 서양 애니메이션에 무슨 사건을 해결할 때 부엉이 박사, 안경 쓴 부엉이 박사가 나타나서 해결을 한다고 해요. 그런 함의로. 그래서 암울한 전쟁 시기를 이렇게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에 이은모 선생님과 김기창 선생님과 또 다른 뭐가 다를까요? 아까 김기창 선생님 작업 뒤에 나오긴 하지만 이분은 윤곽선을 안 쓰세요. 네, 윤곽선. 아까 김기창 선생님은 굉장히 먹선으로 센 윤곽선을 하셨잖아요. 윤곽선 없이 면과 면이 마구마구 혼용된 듯한 이런 작업을 하시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웃라인이 없어요. 아웃라인이 없어서 제가 이 두 개를 보여드리면 이게 남편 작업, 이게 박래현 선생님 부인 작업이에요. 보면 여기는 굉장히 강한 검은색 먹선의 윤곽선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살짝만 들어가고 여인의 피부를 표현할 때는 거의 윤곽선을 쓰지 않았죠. 그래서 조금 더 박래현 선생님 작업이 섬세해요. 그리고 저의 사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박래현 선생님 작업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시대 여성으로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이제 나중에 간암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작품을 가지고 국전에서 대상을 받으십니다. 대상을 받으시는데
보시면 아까 제가 피카소와 비교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세련돼 보이죠. 인체 비례도 세련돼 있고 그 형태를 변형한 것도 세련되고 색깔도 멋있고. 근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전쟁 직후에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어머님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이 세련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림의 주제가 잘 안 드러나는 케이스 같아요. 보시면 여기 엄마 뒤에 애기 업고 그 다음에 한 집안 되고 가장은 다치거나 죽어서 없고 대신에 길거리에 나온 우리의 어머님들인데 그 표현 방식이 너무 세련돼서 그렇게 안 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얼굴 표현 같은 게 해학적이어서 전혀 고된 모습이 안 보이지만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세대인 거죠. 세대의 전쟁 직후의 어머님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작품들이 다 커요. 다 크고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서 아까 보여드렸던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비교가 되죠. 네.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리세요. 이거 딱 봐도 이제 유사하죠. 이게 누구 건가요? 신윤복. 예, 신윤복의 미인도이잖아요. 그래서 신윤복 여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다. 그래서 신윤복의 사랑하는 여인을 그린 기녀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그림을 그리세요. 근데 이 그림은 좀 히스토리가 있는 게 1958년에 57년, 58년에 우리나라 미술이 미국 나들이를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예, 그 푸세티 교수라고 하는 콜롬비아 대학의 여자 교수님이 우연히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한국 미술을 보시면서 아 정말 훌륭하구나. 그래서 뉴욕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두 파트로 큐레이팅을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고미술이에요. 고미술. 그래서 어느 쪽과 컨택이 되냐면 간성 쪽과 컨택이 됩니다. 그래서 고미술을 가지고 가시고 한 파트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컨템포러리 화가들. 예. 그래서 그 컨템포러리 화가들 중에 동양 화가로는 박래연, 김기창, 김영기 그런 분들이 가십니다. 가셨을 때 이분이 뉴욕에 가셔가지고 이 작품이 그때 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신기하고 아름답고 예뻤겠어요. 동양에 대한 오리엔탈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전시가 공전의 히트를 해가지고 뉴욕에서 시작을 해서 미국 순회를 합니다. 워싱턴, 보스턴. 그러시면서 외국에 나가니까 내가 정말 한국적인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 조선시대에 아까 보셨던 신윤복의 미인도에 나오는 여인들과 동일하고 그 뒤에 기물들 보면 우리가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기물들 물건들 골동품 여기 고려 청자 매벽 그 다음에 이거는 고구려 공벽화에서 나오는 삼조고 아시나요? 해를 상징하는 다리가 세 개인 까마귀 그런 걸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서도 인기를 얻으셨던 작품이고 이 작품도 이쪽 게 아까 말씀드린 진주 이성자 박물관 거기 이성자 미술관 거기 전시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채색화의 연계에서 이제 부편에서 5월달에 과천에서 하신다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보시면 요 요물이 요거죠. 예, 고려 창작 삼강 기법 매력이죠. 운항문 매력. 예, 그리고 이게 고구려 고음력화에 등장하는 해를 상징하는 삼조고 다리가 세 개인 까마귀. 이런 거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무슨 기물, 신체를 변형한다거나 아무튼 당신이 생각한 동양화의 현대성인 거예요. 동양화 현대성. 그리고 이런 골동품 뷰도 그리시고 이렇게. 예, 그리시고 그러면서 이분이 다시 당신만의 독특한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서 고민하신 게 마띠에르입니다. 질감 많이 들어보셨죠? 마띠에르 표현. 그래서 그 마띠에르를 어떻게 하면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질감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시대의 화가들이 그 질감 표현에 굉장히 집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환기 같은 경우도
뉴욕 가시기 전에 그 어디서 누가 되어 다시 만나래 그거 하시기 전에 프랑스를 잠깐 다녀오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라마리 같은 거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이거리 컬렉션에 있는 그 대작 같은 거 다 그때 한 거거든요. 그러면 물감을 굉장히 두껍게 발라요. 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 마띠에르, 질감, 맨질맨질한 뭔가 우툴투툴한 거기서 나오는 푸근함 그게 어떤 한국성과 맞다고 생각하셔서 그럴 것 같은데 이분도 이런 질감 표현에 집착을 하십니다. 그래서 번지기도 쓰시고 이게 남편이랑 구별되는 점이 아닌가 싶어요. 약간 유화 물감도 쓰시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분이 완전히 꽂히신 게 이제 여성성이죠. 여성성.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보통 회화에 비해서 공예가 타자화되고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타자화되고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디 시카고의 디너 파티 뭐 이런 거 들으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그게 모든 수로 공예로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공예적인 요소를 회화화하면서 여성의 모태, 자궁, 씨앗, 모든 만물의 근원 그런 것을 시각화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예, 그러시다가 이런 것도 하시고 이 작품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건 정말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는 알로도 볼 수 있고 여성의 몸으로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공예품 돗자리로도 볼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남편이시고 박내연 선생님이시고 4명의 자녀를 두셨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남미를 가시게 됩니다. 남미 그 화가들이랑 같이 마추픽추를 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안 가봐서 그 시대는 이게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이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남미를 가려면 뉴욕에서 비행기를 트랜스포를 했어야 된대요. 그러다가 뉴욕을 가보시고 이분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 내가 일본에 가서도 그림을 배우고 했는데 추우시죠? 여기가 밖은 더운데 실내가 너무 춥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예.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미술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다시 서울에 남편이랑 돌아와서 큰딸을 데리고 그 나이에 유학을 가십니다. 미국에. 그래서 프렛 인스티튜드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때가 거의 50대시거든요. 예, 50대 프렛을 있고 그러면서 그 대학에서 뭘 공부를 하시느냐? 판화를 하세요. 예, 그러니까 모든 기법은 다 해보셨어요, 정말. 타피스트리도 하셨거든요. 타피스트리라는 것은 염집, 직조, 판화, 동양화, 뭐 유화 다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 장면을 제가 너무 근데 여기 대학생이에요, 어린. 프레세 막 입학한. 근데 거의 엄마 뻘인 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판화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시는데 이것도 그 판화인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모티브들 보면 이 당시에 이분이 좋아하셨던 소재는 다 있습니다. 역전, 씨앗, 알, 여성의 모태, 생명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런 판화 작업을 하십니다. 근데 판화 작업을 하시다가 건강에 이상이 오시는 거죠. 이상이 오셔가지고 1974년쯤에 이분이 1920년생이신가 보다. 남편이 1913년생이시고 예, 50 넘어서 유학을 오신 거네요. 예. 그래서 검사를 받았더니 빨리 귀국하라고 미국 병원이 알려주는 거죠. 그래도 이제 좀 버티셨대요. 그러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귀국을 해보니 간암 말기셨던 거죠. 간암 말기셔가지고 1975년 11월에 병원에 들어가셔서 이듬해 1월인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그 연필 드로잉을 제가 빼먹고 안 갖고 왔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절필작이 있어요. 그것도 다 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죠. 그런 다음에 이런 얘기하기 그런데 김기찬 선생님이 작업이 박내연 선생님 살아계실 때만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참 김기찬 선생님이 내 평생 나를 이끌었던 3명의 여인이 있는데 뭐 할머니, 엄마, 그 다음에 박내연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맨 처음에는 아이가 하나 있을 때까지만 해도 서로 필답으로 주고받으면서 의견을 했는데 아이가 두셋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연필로 써서 의견을 주고받다 보니까 애 하나 엎어져 울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미연 선생님 수화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데 작업이 그래도 박미연 선생님 계실 때가 훨씬 더 좀 좋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시대에 해방 이후에 여성 작가 한 명 뽑으라면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을 뽑고 싶어요. 해방 전부터 정말 작업이 좋고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또 전시가 있으시겠죠. 그때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묵림회라는 걸 말씀드릴 텐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박미연 선생님까지 말씀드렸는데 예, 질문 없으시면 묵림회 들어갈게요. 이 묵림회는 서울대 동양학과 출신들이 만드신 모임이에요. 예, 누가 만드셨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세욱 선생님, 산정 선생님, 그 장우상 선생님, 장우승 선생님의 제자시죠. 그분이 시간강사 시절에 서울대학교 동양학과 다니는 후배들이랑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가 어디 있었죠? 지금은 관악산에 있었지만 대학로에 있었잖아요. 점심 먹고 한민다방에 가셔가지고 야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이 대학생들의 최종 목표는 뭐였냐면 국전에 출품하기 위한 작품을 그리는 거였거든요. 어쨌든 국전에서 큰 상을 받아야 내가 화가로서 입지가 쓰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공모전에 그림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그리니까 너무 사람들이 지쳐 있는데 그냥 우리끼리 한번 마음대로 소품해가지고 전시 한번 해볼래? 해서 만든 게 묵림이에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그러면 국전에 출품하는 작품은 아까 박노수 선생님처럼 이렇게 예쁜 여성을 그리거나 뭐 이래야 되니까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막 영물 한번 튀겨보고 잭슨 플롭이라는 작가도 있던데 우리 그 흉내도 한번 내보고 일본에서 지금 막 서체 유행하는데 그것도 흉내 내보자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 크기도 크지 않고 작은 화랑을 빌려서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게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언론이 자극적인 기사를 내쏟는 거죠. 기성세대의 분노한 젊은이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견 작가들이 월전 선생님이나 김기창 선생님 이런 분들이랑 갑자기 서먹해지는 거죠. 니네들이 우리들한테 화가 난 적이 있어? 우리가 가르침이 마음에 안 들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4년 만에 없어집니다. 이 모임이. 그러니까 이 어린 학생들은 그 당시에 이게 1960년에 생겼고 서세욱 선생님은 1929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은 서세욱 선생님이 32세셨고 나머지 학생들은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이 20대 초반 학생들이 너네들이 나한테 화났어? 이렇게 은사가 물어보시니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4년 만에 없어집니다. 4년 만에 없어지는데 문제는 이들이 나중에 어떤 세력이 되느냐? 성장을 해서 한국 동양화 파트의 추상을 이끄는 선진 세력이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국전에서 1970년에 동양화 분과에 부상과 비부상 분야가 생기거든요. 그때 비부상 분야의 심사위원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보시면 그림을 보죠. 그림을 보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또 아이러니인 게 아까 서세욱 선생님 작품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물을 뿌리기도 하고 들붓기도 하고 한지를 찢어 붙이기도 하고 그냥 장난을 친 거예요. 장난을 쳤는데 그냥 장난쳤어 하면은 선생님들이 더 화를 내실 것 같으니까 명분을 찾는 거죠. 그 명분을 어디서 찾느냐? 문인화라는 개념에서 찾아요. 전혀 문인화가 아닌데 문인화의 기본이 글씨와 그림은 같다. 왜? 김용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북한으로 가신 그 개념. 그것마저도 안 놓으면 그것마저도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건 아까 보셨고 묵림의 작품은 워낙 소품이고 낱장이고 해서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그냥 도판으로 대충 이런. 이게 그림이야? 할 만한 작은 낙서 같은 것들이죠. 예. 이런 걸 전시를 했는데 언론이 분노한 젊은이, 혁명 막 이런 자극적인 단어를 쓰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이런 작업을 하시면서 추상을 이끌게 되시죠. 그래서 서세옥 선생님은 뭐 수묵추상의 거의 1인자처럼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의 모습이죠. 궁상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로 추상화하신 거죠. 이분도 계시고 또 다른 뭐 민경갑 선생님도 계시고 조금 이따가 보여드린 뭐 정타경 선생님 이런 분들이 결국 다 수묵추상을 계속 하십니다. 또 여기까지 60년대 미술을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아서 1970년대 미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970년대가 되면 일단 우리나라가 군사정권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10여 년이 흐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경제가 일단 엄청 발달하잖아요. 경제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오일머니들 막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고 이제 이때쯤에 아파트가 생기죠. 아파트. 그래서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일반 단독주택에서 살았던 세대거든요. 저도. 그리고 저희 부모님 지금 거의 90 가까이 되시는데 그분들은 아파트는 집도 아니라고 아직도 생각하실 정도로 옛날식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아파트가 생겨나게 되고 경제가 발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코드가 뜨냐면 한국적인 것을 찾는 코드가 뜨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와 한국적 감성 두 가지가 같이 부각이 돼서 민족주의를 나타내는 건 뭐 예를 들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런 거, 국민교육 헌장, 새마을운동,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한국적인 걸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잡지, 뿌리 깊은 나무, 세미 깊은 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워낙 이 당시에 경제가 부흥하다 보니까 그림이 엄청나게 잘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그림 정말 잘 팔리죠. 없어서 못 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랑 조금 다르게 요즘 그림은 SNS를 활용한 그림이고 시각물이고 이 당시에 정말 화랑에서부터 그림을 파는데 그래서 그림도 굉장히 잘 팔리고 그 중에서 제일 잘 팔렸던 게 이제 동양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화랑들이 생기는데 그 개인 화랑 중에서 대표적인 게 현대화랑 아시나요? 갤러리 현대 박명자 회장님을 아시나요? 그 50년대, 60년대 그때 서울 시내 안에 유명한 화랑 가운데 반도 아케이트라고 해서 조선호텔 지하에 김대원이라는 서양 화가가 운영하는 갤러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박명자 회장님이 직원이셨죠. 그러다가 거기서 인맥을 쌓으셔가지고 1970년에 오픈하신 게 현대화랑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지난 다음에 갤러리 현대 두 개가 있죠. 그리고 그 강남에 무슨 옥션이더라? 서울 옥션인가 옥션까지 하고 있죠. 그것의 시작점이 다 이때입니다. 이때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동양화 파트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민족주의와 한국적 감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작업들이 국전에서 각광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보기에 특히 21세기 젊은 이들이 보기에는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이런 산수화들이에요. 이런 산수화. 보시면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한 번씩은 말씀드렸던 허백년, 이상법, 김은호, 병만식, 노수현 이런 작가들이 이때쯤에 작고를 하시거든요. 돌아가시면서 이 작고하신 작가 6명의 전시를 합니다. 동양화 6분 전람회. 근데 이 작품이 공전의 힌트를 치면서 큰 가격으로 팔려요. 그래서 신문화랑에서 한 전시인데 이 전시를 계기로 해서 이 6분이 동양화 6대가로 조합이 됩니다. 영원한 화단의 스승이 되시는 거예요. 아이러니인 게 이단 김은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채색 인물화만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일본색을 띠는 채색 인물화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목산수. 그래서 다들 보면 그냥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좀 고리타분해 보이는 동양화, 그야말로 동양화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잘 팔립니다. 엄청나게 잘 팔리고 이러한 그림들이 국전에서 대세를 이루어요. 대세를 이루고 심지어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면 이 당시 중국 본토랑은 우리가 국교가 안 돼 있을 때니까 대만에서 이런 류의 산수화를 그리는 장대천 이런 작가들 기억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실경 산수화를 그리는 작가들 전시가 뭐 국현 혹은 뭐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서 열려서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동양화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좋아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엄마 아빠가 그림 보러 가면 전 보는 거예요. 보는데 왜 이런 산수화였던 거죠. 그래서 밤만 봐도 어린 날 저건 너무 재미가 없는데 아 이게 이 시대에 굉장히 유행하나 보다. 그냥 어린 날 그렇게 느꼈던 이런 그림들이 많이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양화 6번째 관람회 이렇게 DP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요즘 이렇게 DP했다면 큰일 나죠. 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DP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전에서도 이런 류의 작업들 네, 둘 다 서울대 출신들이시고 이열모 선생님은 1930년대 3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세요.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청와대에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그림이 있어서 이게 진짜 우리의 한국화냐 뭐냐 뭔가 좀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을 때 아주 신선한 그림들이 나오죠. 이 작품은 많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삼인행이라고 해서 서울대 동양학과를 졸업한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 셋이 이런 작품을 소개를 합니다. 이 실경산수인데 이게 대세이던 시절에 이런 그림을 그것도 어린 여성 작가들이 내보였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무런 평가를 안 했지만 후대에는 굉장히 평가를 받는 이런 강남리, 김하영, 지금 생각이 안 난다. 예, 됐습니다. 이런 작업. 딱 봐도 이게 지금의 감성에 더 맞죠. 네, 그리고 이걸보다 이런 그림을 보면 정말 잘 그리신 건 맞는데 뭔가 좀 시대성이, 실감성이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예, 김하영. 그리고 또 이 젊은 여성 작가들이 30이 안 됐을 때거든요. 전부 1950년생이신가 그럴 거예요. 그러신데 도시 풍경을 그리기 시작한 첫 번째 주자들입니다. 도시 풍경. 아현동 고개 이런 거. 그 당시 이제 유행했던 코드 중에 하나가 달성내거든요. 도시가 한쪽에서 막 발전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너무 못 사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당시 민족주의 코드로 산수화만 잘 많이 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민속적인 무언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명장, 문화재가 시각화됩니다.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68년도에 무형문화재라는 제도가 생겨요. 예, 그러면서 무형문화재라는 게 시각적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소리 뭐 이런 거잖아요. 무형문화재와 더불어 생긴 게 뭐냐면 전승공예대전입니다. 뭐 돗자리 만들고 이런. 그래서 그런 것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또 국전에서 큰 상을 받습니다. 이런 인물화를 잘 그리셨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철주 선생님이세요. 1940년생이시고 아직 생존에 계시는데 정말 인물화를 잘 그리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지만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 이런 근육 표현, 골격 표현 이런 게 진짜 압권입니다. 압권. 그래서 지금 현재 국현에 이게 있던가 뭐 하나가 있는데 국현 과천관에 그래서 이런 것과 더불어 또 뭐가 유행을 하냐면 도시 노동자들의 모습. 도시 노동자. 석양의 마구들, 우시장의 오후. 그래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당시에는 서울에 그 서울역 옆에 무슨 역이지? 거기에 이렇게 마구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리신 이런 도시 노동자들의 모습 같은 것들도 유행하게 됩니다. 유행하게 되는데 예, 이런 거 제가 조금 빨리 보여드릴게요. 유행된 작품. 그 다음에 탈춤이나 해녀들 한국적인 거.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가 이제 1950
공모전에 들어와서 한국화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언제? 82년도에. 그 한국화라는 용어가 정착되게 된 계기는 뭐냐면 국전이 끝난 다음이에요. 국전이 1981년도에 끝났거든요. 국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아까 말씀드린 국전은 문교부가 주관을 한 거였잖아요. 나라에서 관여하지 말고 미술협회에서 이러한 공모전을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뭐냐면 대한민국 미술대전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만들고 거기서는 한국화, 동양화라는 용어를 빼고 한국화라는 용어를 쓰자라고 해서 이제 한국화가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일어난 운동이 뭐냐면 수묵화 운동이에요. 수묵화 운동. 그래서 19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수묵화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 수묵화 운동을 이끄셨던 분이 홍익대학교의 송수명 선생님이세요. 네, 전라남도 어디가 고향이신데 보통 에너지가 아니신데 지난주에 제가 선생님 성함을 지난주에 모든 걸 이렇게 관할하셨던 그분이 이쪽 홍대에 나오셔가지고 이런 송수남 선생님 얘기를 하면서 저 전주역까지 갔었는데 이렇게 먹으로 그리는 먹이 진정한 우리의 것이고 먹으로 추상을 하고 오히려 추상이라는 개념은 서양보다 우리가 먼저 있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먹으로 막 내리붓고 들이붓고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먹물이 수입이 됩니다. 일본에서 고메온 이런. 그래서 묵림회도 먹이고 수묵화 운동도 먹인데 묵림회는 라인 쪽이고요. 선 쪽이고 여기는 면으로 그냥 막 들이붓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렇게 까맣게 그려야만 진정한 동양화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런 게 유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들도 이철양 선생님 전주 분이신데 이철양 선생님, 홍석창 선생님 다 제자들도 먹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색을 쓰면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건 여기까지는 홍대고 서울대 아까 묵림회 출신들도 성장하셔서 이런 식으로 먹으로 번짐, 흘림 뭐 이렇게 하십니다. 정탁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분이 나타나십니다. 예, 박생권 선생님. 이분은 워낙 일제감정기에 일본식 채색을 배우신 분이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한국적 채색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원색, 삼원색, 오방색에다가 소재는 한국적인 거. 그래서 이 강렬한 채색화를 전시하십니다. 제가 기억해요. 저 어렸을 때,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었던 동네에 동양화가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친정 아버지하고 같이 테니스 동호회, 그러면 우리 딸 그림 그리고 싶어 한다고 데리고 와라 해서 정말 무릎 꿇고 앉아서 먹부터 가는 거. 남들은 미술학원 다닐 때 저는 초등학교 몇 학년 때 무릎 꿇고 앉아서 먹을 달았어요. 그래서 먹물로 그림을 그리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그때부터 그림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 혼자 전시를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이 전시를 봤어요, 제가. 정말 물어가지고 대학문까지 가서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아, 이렇게 색을 써도 되는구나. 근데 저만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동양화단에 완전히 커다란 폭풍우처럼 박생권 선생님이 딱 등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시를 계기로 수묵화 운동이 끝납니다. 그게 왜 금방 끝날 수밖에 없었느냐. 내가 먹을 써야 되는 다미성이 부족하신 게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외람되지만 내가 그렇게 재료 한 군데만 몰빵하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먹이 주는 효과 거기에만 빠지시다 보니까 이렇게 또 색을 쓰시는 분들이 나타나시니까 꼼짝을 못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단어가 채묵이라는 거예요. 채색과 먹을 같이 쓰죠. 그래서 수묵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색을 쓰기 시작을 하십니다. 아까 보셨던 송수남 선생님이 색을 쓰시고 이철양 선생님이 색을 쓰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색과 먹이 공존하는, 이걸 채목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굉장히 애매한데 이러한 풍조가 일어납니다. 네, 제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를 하고 막 그랬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수 풍경도 요즘 굉장히 핫하신 박대성 선생님도 먹과 색을 공존하시는 이런 산수화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이런 산수화를 하시면서 이제 그 현대 한국화로 나아가는데, 한국화가 현대화 될 수 있었던 몇 가지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 중에 하나가 88 올림픽입니다. 88 올림픽을 기념해서 호암 갤러리에서 엄청나게 큰 동영화 전시를 합니다. 예, 그때 출품작들이에요, 다. 그래서 그 이전의 동영화와 어딘지 모르게 더 세련되고 감각적이고 그리고 뭐랄까 모던한 그런 느낌이 나는 이런 그림들이 1988년도에 부터 본격화됩니다. 예, 그래서 박대성 선생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황창배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황창배 선생님도 그 1900 아까 말씀드린 박세광 선생님 이후에 나오신 분인데, 이분은 서울대학교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먹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이런 먹그림을 수목추상을 하셔서 국전에서 대상을 받으시죠. 대상을 받으시고, 이거는 한국에 그 순교하셨던 이승훈이라는 분 유족 얼굴을 통해서 이런 초상도 그리셨지만, 이런 수목추상으로 화단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등장을 하셨는데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런 그림에 한계가 있다고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작업이 그 유명한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 그림을 그려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학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밑그림을 그려요. 하도라고 해서 산수면 산수, 인물이면 인물, 댐지 같은 얇은 종이에다가 연필로 밑그림을 그립니다. 화조면 화조. 그래서 밑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그 위에다 먹선을 떠요. 먹선을 뜨고 그 위에 화선지를 붙이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그림이 없으면 완성된 작품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밑그림이 오히려 작가에게 고정관념과 형식을 심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그림 없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냐면 이렇게 그냥 막 물감을 칠하세요. 물감을 칠하시고 색도 칠하세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노세요. 우리랑 같이. 놀면 이제 다 말랐나 하고 들어가 보면 걔네들끼리 막 색과 먹이 어우러져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잖아요. 그럼 그 이미지를 보고 떠오르는 게 사람이면 그 위에다 사람을 그리시고, 바위면 바위를 그리시고, 그래서 제목이 숨은 그림 찾기이죠. 그래서 어떤 한국화, 동양화,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하도, 딱딱한 형식 이런 걸 깨고자 노력하신 분이죠. 그래서 80년대에 이렇게 몇 가지 변곡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세광 선생님이고, 그 다음 변곡점은 저는 황창배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시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아크릴까지 쓰시게 되는 거죠. 곳곳에 이런 식으로. 예, 아크릴 쓰시고, 그리고 이런 그 당시에 있었던 패널 사건 같은 것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셔서 굉장히 작업의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신데, 특히 이렇게 아크릴을 쓰시게 된 거는 80년대 후반에 뉴욕을 갔다 오시거든요. 레지던시를 갔다 오시면서 저는 이제 다른 물성을 한번 써봐야겠다 하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55세에 돌아가셔서 참 안타까운 분 중에 한 분인데, 어쨌든 그 한국화, 20세기 한국화, 특히 해방 이후에 커다란 좌표를 남기신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준비해온 거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뭐 이후에 지금 현재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업이 있긴 한데 미술사 쪽으로 정리된 것까지는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3번 수업이 아니더라도 동아시아 회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회화까지 포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실까요? 네. 암색화는
예, 단색화 운동은 박서보 선생님이 이끄신 것이고 그건 1970년대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단색화가 맨 처음에 나오게 된 계기는 제가 아는 범위에 있어서는 1975년도에 일본에 요즘 제가 사람이 좀 생각해 일본의 어떤 큐레이터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문헌화랑의 사장님과 아셨는데 5가지의 흰색이라는 전시를 기획하자 해서 5명의 화가를 큐레이팅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박서보, 서승원 이런 작가들이 참여를 하셔서 마치 그러한 하얀색이 그 당시에 한국을 상징하는 색상처럼 일본에서 유행을 하게 되면서 그런 역화가 되면서 단색화가 우리나라까지 정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박서보 선생님이 이끄시는데 그러다가 그 단색화가 그냥 단순한 화이트가 아니라 연필로 어떤 마띠에르를 나타내는 묘법도 될 수가 있고 거기서 더 나가서 생명추상처럼 돼서 그 김원기 선생님의 아드님, 사위 아름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 제가 요즘 이렇게 그 보라색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데까지 이렇게 크게 나눠지죠. 네, 그래서 70년대부터 됩니다. 한국화 쪽에서는 한국화, 동양화를 전공하신 작가 중에서 단색화의 범주에 속하실 수 있는 분 중에 권영우 선생님이 계세요. 권영우. 그분은 한지의 물성을 작업을 하셨거든요. 서울대 출신이시고 월전 장우성 선생님의 제자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지가 화이트면서 거기에 이렇게 조금 찍거나 붙이면 거기에 마테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 같은 단색화 범주에서 활동을 하셨었죠. 네, 프랑스에 유학을 하셨고 김학기 선생님 사회분 전 성함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맞아요 윤영호 선생님 네 맞습니다. 아름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 아까 강래연 선생님 네. 물건 같은 작품은 네. 사실 큐비즘이랑 비슷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는 직접 보시고 보셨죠? 예, 보셨죠? 예. 그리고 스스로 입체파라는 용어도 쓰셨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입체파의 원리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박래현 선생님의 그런 작업이나 김기창 선생님의 군산시설 작업을 입체파로 볼 수 있느냐 이건 의문인 거죠. 네.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데 네, 또 질문. 지금 이거는 한지에다가 네. 유화를 썼다고 그래요. 아크릴. 예, 아크릴. 네. 그러면 지금 이거 크로스오버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한지를 썼기 때문에 동양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여서 한국화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해결을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예, 55세에. 그래서 이걸 한국화의 범주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이분 이후로 이제 재료로 경계가 계획되지 않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동양화 전공하는 사람들이 아크릴을 많이 쓸 때 그걸 한국화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한국화라는 용어를 떼고 한국화라는 용어는 역사 속으로 넣고 그냥 혁명 회화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실까요? 네, 이 추운 곳에서 네, 2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굉장히 교육이 길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건강 조심하시면서 끝까지 잘 교육받으시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송인석 선생님 그 3차시 동양미술사 숨가 속에 다녀왔죠? 이게 좀 추운데 저도 미친나 봐요. 네,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아시는 것도 너무 많죠? 제 마음 같아서는요 좀그 동시대 미술 아까 송순환 선생님도 나오고 우리 도립미술관 운영위원장님이세요. 이철량 선생님 작품 보셨죠? 그래서 동시대 미술 또 더 듣고 싶은데 정말 아쉬운 마음으로 네,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